저는 임지원 선생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 안에 내장된 저는 그 긴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민주주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실 인민주권 원리 하나면 됐거든요. 근데 현대민주주의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인민주권을 기초로 두지만 그것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를 둬서 개인 권리의 기초를 둔 뭐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이제 나눠져서 운영돼야 된다는 원리도 있고 그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도 일정한 긴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대는 그런 이론적인 구조가 아닌 데서 좀 작동하는데 그때 늘 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한 측면은 그 인민주권주의를 과도하게 불러들이는 것.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론이 오히려 통치자에 의해서 불러질 때 갖는 저는 그 위험함이 저는 오늘날 민주의 상당 부분을 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현대민주주의는 옛날 고대민주랑 달리 좀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정치체제로서만 민주주의 운영 원리가 있고 나머지에는 그래도 뭐 시민사회든 뭐 경제체제든 다른 원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체제가 무너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한다. 조금 또 선명하게 표현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뭐 다른 제도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뭐 붕괴되거나 다른 형태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체제적 위기는 아니고 30년대처럼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는 민주의 내장된 위기 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얼굴. 다른 얼굴. 이런 얘기들은 나오죠. 민주주의가 어떤 이 체제 전체의 외양으로서 좌절하거나 체제 변형이 일어나거나 근데 내파할 위험이 크다. 그때 내파는 그 민주주의의 다양화, 다원화, 다변화로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서구민주주의를 좁게 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나 이 민주 위기는 과장돼서는 안 되지만 이게 내부에 이제 어떤 지금 이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치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 저는 조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좁은 자유민주주의 범죄였으면 위기가 확실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민주주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측면, 다양화되고 어떤 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경향적으로 플레비지타리안 국민주의 또는 인민주의, 대중주의,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이건 너무나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그 전체주의 등장에 대해서 탈모냐라는 학자가 이 국민주의, 국민주권, 플레비지타리안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이거는 결국 전체주의로 가는 이거는 안전판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한 문제만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박명림 교수 말씀하신 건데 민주주의 위기의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제 난민 숫자가 이렇게 폭증한 적이 없다. 유사 이래로. 뭐 이주 노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경우에는 난민이 사실은 독일의 경우 이제 메르켈 총리를 갖다가 끌어내리는 뭐 기폭제가 될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유럽의 위기는 난민으로부터 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사실 뭐 멕시코 장벽 쌓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부 난민 문제니까 난민 문제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양극화, 뭐 20대 80의 사회 아니면 또 1대 99의 사회 뭐 이런 것들. 근데 세 번째가 사실 이제 이게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이거는 애매모호하지만 소위 말하는 약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
현대의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대변해 줄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 위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초래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조국 사태도 많은 사람들 여기에 또 갈라지겠지만 어떻든 건드린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 정의감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소위 기득권층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참 잘 해 먹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이건 뭐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에서 저는 촉발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48년, 49년 그때 서독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 다수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했던 시기는 나치가 집권한 1933년부터 39년까지라고 얘기해요. 나치가 이미 홀로코스트와 같은 끔찍한 말하자면 반인간적 범죄 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반이 넘는 독일 사람들이 33년부터 39년까지 행복했다는 얘기는 이 사회적 불평등의 얘기가 하나의 인민주권하고 또 연결돼서 우리 인민주권을 가진 인민 내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것은 견딜 만한 사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70년대에 3인당이 막 지배적이던 사회, 지금 와서 보면 웰페어 쇼비니즘입니다. 아까 IF 때 90%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여전히 인민주권에 우리 독일 국민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했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 혜택을 받아야지, 쟤네들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기여하지 않았던 난민들이 왜 이거 혜택을 받느냐. 똑같은 발상이 작년에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 왔을 때 보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나이든 보수층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피켓 들고 나와갖고 한 달에 받는 말하자면 실업수당이 얼마인데 왜 저 난민들에 대한 보조금이 내가 받는 것보다 많냐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저는 뭐 사실은 상당히 쇼크를 받았는데, 그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다른 그런 서구의 민주주의, 스칸디나비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모델로 얘기해왔지만 거기에 내장됐던 복지 쇼비니즘, 복지국수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느냐. 인간이는 어느 사회를 만들어도 가난한 사람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다만 가난하지만 그 모멸받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좀 타고난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 결핍된 조건에서 타고났지만 나도 노력하면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사회가 어느 정도 응답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제도의 어떤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치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회 양극화나 경제 양극화나 그 사회적인 다양한 정체성이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주거나 난민 문제나 저는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응하는 소위 정치, 우리 권리 가운데 일부를 주권으로 넘겨줘서 일종의 공적 결정을 이끄는 영역이 전 늘 대응에서 문제가 있고, 현대 정치 위기, 현대 민주주의 여러 위기지를 말하는 거는 바로 저는 그 정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나 또는 경제 양극화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목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주권의 영역이고 우리 권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대안은 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전망을 조금씩 읽어갈 수 있는 곳 아닌가, 저는 좀 늘 그렇게 생각하는 좀. 쉽게 하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 권력, 맨날 우리나라 이제 선출 권력 얘기하면 최고 권력자가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배제한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가 오히려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민주화 이후 33년의 위기를 돌아보면 의회 때문에, 정당 정치 때문에 위기를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는 대통령의 지나침과 대통령 주변의 권력이 늘 문제의 초점이었고, 그 문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실 의회랑 대통령이 늘 의회를 좀 이렇게 등한시한다거나 의회를 오히려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거나 하면서
전 생긴 문제라고 보죠. 만약에 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들을 모으고 거기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키워주고 대통령도 그걸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작은 변화가 저는 큰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후민주주의를 크게 그냥 대통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로 나눌 때 사실은 대통령 민주주의도 의회 민주주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의회제의 두 축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소위 그 웨스트민스터 모델과 메디슨 모델이라는. 예.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요.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입법부가 이른바 민주주의론에서 얘기하는 적극적 권한을 갖는 정부를 의회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정책 결정권,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갖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동의권은 갖습니다. 대통령 민주주의도 미국 다 장관 임명 동의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적극적 권한이 의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는 뭐 예산도 헌법상 개수조정권밖에 없고 장관 임명 동의권도 없고 감사권도 대통령이 있고 정책 결정권 심지어 대통령 민주주의 언급하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적으로 우리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초제왕적 대통령.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광장의 분열을 놓고도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나 아니면 양쪽에서 다 이야기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장 정치가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그럴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언론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이야기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